자, 여러분 요약집 177페이지입니다. 테마 5번이네요. 건축물 후반부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상세하게 배우실 내용들이니까 전체적인 틀만 잡고 갑시다. 그 177페이지를 보면은 대지 안전에 관한 규정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저지대라고 그래서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 왜 그렇죠? 비가 왔을 때 도로에서 대지로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서가 있죠.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방수의 필요가 없을 때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습지 등에는 조치 있죠. 습한 토지 등에도 건축물 건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성토, 집안의 계량 등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송계 우려했을 때 옹벽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래서 1대 1.5 이상으로 높이 1m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2m 초과 시 축조 신고하고, 그 다음에 2m 넘게 되면 콘크리트 구조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배수를 위한 지자거나 배수 외 구조물이 설치가 되면 안 되죠. 외벽면은 그런 내용들을. 자, 조경에 관한 내용이 있죠.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넘는 조경이 의무가 부여되는 과정입니다. 다만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세 가지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지. 자, 공장의 크기 1,500, 공장 땅덩어리 5,000, 그 다음 물류시설 1,500 이렇게 됐던 거죠. 물류시설은 주의하세요. 주거 상업지역에서는 설치를 하도록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나머지는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옥상 조경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죠. 그래서 3분의 2까지 옥상 조경면이 3분의 2가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지 의무 조경 면적의 절반은 넘지 못한다. 그 내용 거기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 공개 공지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중형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들어간데, 공개 공지라 해서 쉼터를 확보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쉼터 확보하는데 그 대상 지역을 여러분이 기억하되, 설치하는 지역보다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지역 지역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전용 주거, 전용 공업, 일반 공업적 설치 안 합니다. 그렇게 반대로 좀 기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은 우리가 이제 다중형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바다면적합이 5,000이 넘는 다중형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주의할 게 있죠. 판매 시설 중에서 농산물 유통 시설은 설치 안 합니다. 배추, 상추 쉬는 곳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쉬는 공간이지.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 확보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의 10% 이하로 되어 있고요. 조경 면적 안에 공개공지 면적이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매장마다 이제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이죠. 거기를 공개공지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거냐라는 거죠. 이 공개공지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이런 출입 차단 설치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긴 의자 파고라 설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공개공지가 설치되면 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혜택 주는데 건폐율 완화, 높이 제한 완화, 용적률 완화, 높이 제한이 완화가 되되, 그리고 용적률 높이 제한은 최고 1.2배까지 완화가 되고,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서 설치가 되면 혜택을 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설치 의무 대상 아닌 건축물에 설치 과정에서는 그건 안 됩니다. 공동주택은 포함이 안 돼. 공동주택은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공개공지 활용할 수 있죠. 연간 60일의 기간 동안 문화행사, 판촉활동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중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지. 다중형 건축물의 종류 거기 좀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중형 건축물에 관한 거.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나와 있습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으로 아래에 해당되면서 설치된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그렇게 돼 있죠.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하는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시장님이 위치를 지정 공간 도로에 해당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로란 통행도로, 그 다음에 통과도로란 말을 쓴다고 그랬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으로 건설된 도로여야 한다. 다만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시장님이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지정 공간에서 얼마 이상이 나오면 되죠? 3m 이상의 폭만 나와도 도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도 도로가 되는 건 맞죠? 자, 10m 미만의 골목길 또는 2m 이상, 35m 미만은 3m 이상, 35m 이상의 긴 골목길은 6m 이상, 물론 몇몇 쪽에 4m 이상만 나와도 되겠지만은,
이래도 이 폭만 나와도 이거 건축법의 도로로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꼭 건설되어 있으냐, 건설될 예정인 도로도 도로가 된다고 그랬고, 자, 이 과정에서 보행 부분은 예외가 허용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것이라면 건축법의 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접도 의무라는 게 있죠.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최소 너비는 일단 2m 이상 접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공지 등을 접하고 있었을 때는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공장을 지을 수 있다. 뭐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지. 농막 설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연면적 각기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장 일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4m 이상 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죠.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하는 과정 속에 지정 시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되지만 폐지 변경은 반드시 이해관계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소유주나 건축주가 폐지 변경을 원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건축선에 관한 얘기 나오죠. 건축선이란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상으로 뭐 한계, 경계, 가능성의 의미를 갖는데 의무선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건축선이란 이렇게 되는 거지. 건축선이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이때 도로가 4m 이상이 확보됐다는 가정에서 일단 4m 확보됐다는 가정에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건축선에 관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소요너비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할 때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빼야지 소요 너비만큼 양쪽으로 후퇴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후퇴된 부분까지 건축선과 도로 경사의 부분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요너비 미달되는 도로에서 이번에 한쪽이 하천철도 경사지 등으로 인해 도로 확장이 어려울 때는 대지의 반대쪽 도로 경계선부터 소요 너비만큼 빼야지 소요 너비만큼 후퇴시키고 이때도 이 건축선과 도로 경사의 부분 대지면 산정에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 모퉁이 가각 전제 잘라내는 것 있죠. 모퉁이 대각선 모양으로. 이때 요건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개의 도로의 너비가 각각 8m 미만으로 교차각이 120도 미만일 때 이때 이제 가각 전제가 나온다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 이 잘라낸 부분도 여기는 대지 면적 산정에 제외한다라고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지정건축선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죠. 시가 제한, 도시적 이런 용도 제한에서 건축물 위치 지정 멸목적으로 시장님 등이 지정하게 되는데 4m 이내로 지정하는 거죠. 4m 이내로. 4m 이내로 지정한다. 이때 먼저는 4m 이내로 지정된 지정건축선과 도로 경계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이 되는 거죠. 대비산이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좀 봐두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자, 그래서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게 건축선인데 이 앞으로 넘어가면 안 돼. 지정건축선도 마찬가지로. 다만 지표의 부분은 넘어갈 수 있다. 보통 이제 지정건축선도 나오는 거죠. 지정건축선 앞부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 4.5m 이하는 화물 차량 최대 적재 높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출입구 창문 등이라도 앞으로 열리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뒤쪽으로 열리는,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거죠. 이걸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싶고. 자, 테마 6번 들어갑니다.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의 종류죠. 이건 직접 배우세요. 이런 건축물에 해당되면은 구조 개선이나 안전 확인은 대상이 된다더라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이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안전 확인 대상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전문가 협력받아서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 협력받아서 안전 확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용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면은 무슨 이제, 여기 보니까 내진 능력 공개 우리 법에 있습니다. 금년 7월 20일자로 시행되는 것. 그 다음에 직통계단 설치에 관한 것 읽어보세요. 다만 보행거리 30m 이내에 피난 계단 등이 있어야 한다. 뭐 그런 내용들 해당될 것이고. 그 밑으로 쭉 나머지 뭐 직통계단 설치 건축물에 관한 규정들 이렇게 있고요. 피난 안전구역 설치에 관한 것 초고층 건축물일 때 30층마다 1개층, 준 초고층은 해당 건축물 절반층 높이 플러스 마이너스 5개층 이내 1개소 설치하라.
그 내용 뭐 제일 밑에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피난계단 설치라든지 목의 피난계단 설치에 관한 규정도 있고 마음껏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피난층 5번에 피난층 지하층과 피난상의 개방 공간 설치한다는 규정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옥상 광장 설치 관한 규정 나왔습니다. 옥상 광장에 온갖 옥상 난간 1.2m 이상 설치하라. 그 다음에 피난 광장 설치하라. 그 다음에 헬리포트 설치 관한 규정도 있네요. 11111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방화에 장애되는 복합용도 제한에 관한 규정도 거기 여러분 있으니까 마음껏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경계벽 설치에 관계되는 규정도 있고 소음 방지란 경계벽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소음 방지란 경계벽을 설치하라라는 겁니다. 이번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이런 것도 있고 바닥 설치, 층간 바닥 설치에 관한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창문 등 차면 시설 설치에 관한 게 있죠. 피난시설 용도 제한 있고 차면 시설,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이 있을 때는 차면 설치하라. 10번에 내화구조 방화벽 설치 등에 관한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주간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 우리가 국토계획법의 방화주에 나오는 거지. 주요구조 외벽은 내화구조로 가되, 그 다음에 불연재료 사용하라는 내용들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네모 여러분 잘해보면은 내수재료다, 내화구조다, 방화구조다,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등등 한번 읽어는 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이렇게 상세한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정리 좀 해봤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내 건축에 관계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실내 건축에 관한 내용에서 이제 실내 건축 재료에 관한 것들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런 게 있다더라 그러세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있는 것 이거. 그 다음에 실내 건축, 그 다음에 범죄 예방에 관한 규정인데 거기 14번에 있네. 범죄 예방에 관한 규정도 대상 건축물의 종류가 또 몇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지하층 개점 설정은 아시죠? 절반 이상 밑으로 내려갔고 다만 은폐하기 중요하다고 그랬지. 지하층은 층수 계산 안 한다더라. 면적은 계산하되 용적률 산정 시 면적에서는 빼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어 있고요.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설치 의무는 없고 거기 2번에 있듯이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라라는 말에서도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추가적으로 여러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지구 등의 건축물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에 걸쳐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죠. 건축법 규정이 뭐로 되어 있어요? 대지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지. 절반이 안 돼도 절반도 다 합치면 돼요. 큰 쪽으로 다 합친다 그런 말입니다. 그에 따른 예외 규정은 세 가지 녹지, 미관, 방화지구 규정이 따로 있게 되는 거죠.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국토교육법 배운 것과 녹지는 무조건 각각, 미관은 건축물이 걸리면 전부 다 미관, 건축물이 일로 방화지구면 건축물은 방화, 다만 방화벽 구획되면 별개로 간다라고 있고 얘는 고도지구 제한이 없죠. 건축법에는 왜 없어? 이 규정을 둔 의미 자체가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거기 188번 1번의 원칙과 오른쪽에 2, 3, 4 미관 방화 녹지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개념 설정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고 그러지. 대대 찾기하는 거죠. 건대나 연대는 건폐율 용적률 개념 아닙니다. 강의시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얘도 뭐 간단하게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의 기본 수치가 있단 말입니다. 다만 건축법에서는 필요하다면 완화, 강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완화, 강화 적용할 수 있다. 바로 그 내용 뭐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자, 세 번째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올해 이제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대지에서 일정 면적 미만으로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주거 60, 상공업 150, 녹지적 200, 기타 60하는 그 면적 미만으로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면적 직접 기억하셔야 됩니다. 면적을 직접 기억하시는 거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 면적만 넘는다고 해서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아래쪽에 있는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르는 분할 제한도 있다더라. 그렇게 하시는 거지. 바로 그런 거 쭉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안에 공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일정을 띄워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고, 맞벽 건축이라는 거 있다고 그러지. 자, 인접대지 경소 50cm 이내 건축물 외벽이 설치되는 걸 맞벽이라고 그러죠.
맞벽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 지역도 있지만 맞벽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화구조 불연재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복도 연결통로에 관계되는 규정도 있고요.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높이 제한 규정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가로구역 높이가 원칙이죠.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과거에는 사선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삭제되고 없습니다. 사선 제한 삭제되고 없고요. 자, 문제는 동일한 가로구역 아닐지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달리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시 광역시는 조례로 높이를 달리 정한다. 뭐 그런 내용들 있게 되네요. 바로 그 내용들 그대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조 등을 확보한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에는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을 일정으로 띄워서 집이 지어지지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 9m가 넘게 되면은 해당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 거리를 두어라. 그런 내용들이 해당되는 거죠. 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이 정북방에 인접대지가 전용 주거지나 일반 주거지가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할 때는 기형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정북방에 인접대지 경계선을 띄운다는 말이 되어 있고, 이걸 반대로 기준을 남쪽으로부터 띄우는 경우도 있어요. 북쪽에서 설정해서 띄우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부터 띄우는 경우도 있다더라.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이 추가적으로 또 잔뜩 있답니다. 이렇게 잔뜩 있는데 이렇게 잔뜩 있어요. 다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심 일반 상업지역일 때는 이 공동주택 높이 제한 적용한다 안 합니다. 하셨습니까? 그럼 반대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죠?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 일조권 확보 제한 높이 제한 규정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는 바대로 건물의 층수가 2층밖에 안 되고 그 높이가 8m도 안 된다면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필요 없더라 그 말인 거죠. 바로 그렇게 구성됐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에 관한 규정이 또 나와 있네요. 보니까 설치 의무는 6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설치 의무가 부여되는 거죠. 면제되는 것도 있고 6층 상태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 설치됐을 때 계산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지. 실은 300이 넘을지만 그냥 수치상으로 6층이고 300이라고 놓고 1800이니까 안 한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잖아. 2층이 넘어야 하는 거니까. 그럼 7층이면 2100이니까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비상용 승강이네요. 높이 31m를 넘는 경우에 비상용 승강이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 문제풀이해서 나오면은 맞춰보세요, 그냥. 진행형 건축물 인증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혜택 주는 게 있습니다. 적용 100분의 85까지, 용적률 100분의 115까지. 아니, 어떻게 완화되는데 하나는 85고 하나는 115예요? 적용은 안 하는 게 완화니까 100분의 85죠. 용적률은 늘어나는 게 완화니까 115가 되는 거지. 둘 다 15%의 범위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건축물 구조 등에 관계된 내용에서 뭐 이렇게 정리하면서 확인해 보는 거에는 방법이 없네요. 자, 테마 8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이라든지 건축협정에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금년에 도입된 결합건축 대상지 이런 것들은요, 문제 나올 때 그때 좀 점검하는 형태까지 가겠습니다. 자, 테마 8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이제 위반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이 있었을 때 각종의 이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이 있겠죠. 위반 건축물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허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야.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청문 절차 밟아야 되고, 공사 중지 명령 철회하는 각종 시정 명령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반 건축물 표지 설치가 금년 7월 28일에 삭제해야 되고요. 위반 내용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라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영업하던 금지 요청이 있고요. 자, 이제 시정에 따라 대집행하는 과정성에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란 뭐냐면 절차를 생략한다는 거야. 계고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게 특례입니다. 그럼 원칙은 계고 통지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죠. 대집행할 때. 그다음에 대집행에 따른 손실 발생은 보상해 줄 수가 없고,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가 있고, 벌금형 부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병과가 가능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병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게 있죠? 국가보안상 관계라든지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는 철거 등 시정 명령이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관 경과지구 지정 개축 수선 명령도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르는 이제 시정을 하는 과정 속에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해 줍니다. 정당은 보상하는데 시가 보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정명에 따르지 않았을 때 대집행위 절차가 인정이 되는 이때는 절차 밟아야 됩니다. 특례 없어 계고 통지 절차 밟아라 이렇게 됐던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은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에 따라서 이행 강제금 부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존 건축물은 시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행 강제금 부과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거기 해당되는 거 194페이지인가요? 자, 19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194페이지 가셔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내용이 거기 나오게 되네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거.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는 형사벌, 행정벌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행강제금 집행벌이라고 합니다. 집행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벌금이나 과태료라면 이행강제금 미래에 대한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병과가 인정된다. 그게 결론 병과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벌금과 이행강제금의 관련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 자,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상당한 기간을 주고 그에 따르지 않더라.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때는 미리 사전 계고합니다. 사전 계고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최초 시정 명령을 기준으로 1년에 2번 이내 반복 부과 징수하는 것도 고칠 때까지. 다만 4대 중대사유일 때는 100분의 50, 기타에서는 100분의 10의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있고, 다만 대상 건조율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총 부과 횟수가 5번 이내로 제한받으며 부과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줄죠. 이번에 감액이 된단 말이야. 중대사유 25, 기타사유 100분의 5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우리 법 도입된 게 100분의 50 가중과 5분의 1, 2분의 1 감경에 관한 규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게 되죠. 여러분 거기 보면 가중 감경 사유까지 거기 정리 좀 해놨어요. 여러분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늦게라도 이제 이행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이행 강령 부과는 중지를 하는 거죠. 취소 아닙니다. 그래야지만 이미 부과된 걸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구성 관계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제 이제 부과는 그 비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0분의 시가 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100분의 50에다가 위반 면적 곱하고 위반능 비율을 또 곱하게 돼 있다네. 아주 상세하게 규정돼 있죠. 85제곱미터 이하는 100분의 50이 100분의 25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기타 사유는 100분의 10이 100분의 5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들이 있고, 가중사유 100분의 50, 그 다음에 감경사유 있습니다. 가중 감경사유가 있게 되죠. 여러분 그 요약집에 그 적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에 관한 규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테마 9번 들어가겠습니다. 테마 9번은 뭐 빈집정비, 빈집정비도 금년 7월 20일자로 우리 법에 도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테마 9번은 이제 각종 산정 방법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의 형식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일단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토양 면적, 즉 위의 사례로 내려다보는 모습이 된다고 그랬던 거죠. 다만 이때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 있고 포함되는 거 있죠. 이건 건축선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건축선과 맞물려서. 바로 이제 소유도비 미달되는 도로 건축소이나 가각전제 건축선과 도로기구 사이는 도로 수일 공간이니까 면적에서 제외되지만 지정건축선의 경우는 도로기구 사이 부분은 면적에 산정한다, 포함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건축면적, 건물의 제일 껍데기, 외곽 부분을 가지고 면적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다만 바닥면적은 각층에서 제일 외곽 부분, 각층에서 제일 외곽 부분을 가지고 바닥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내용들 나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자, 건축면적 산정 과정에서 외벽 중립선 앞으로 1m 이상 돌출된 게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1m 이상 돌출됐을 때 얼마를 후퇴시키고 면적을 산정할 거냐라는 기준이 있다고 그러지. 4m 전동사찰 축사 3m 한옥 2m 기타 1m 빼고 남는 부분은 면적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1번이 원칙적으로 이제 외벽 중심선이야. 근데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 돌출한 끝부분 일대로 훌 빼라고 그랬지. 빼고 나서 혹시나 이제 여기가 되면은 여기가 2번 지점이
면적 산정점이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고, 그 다음에 발코니 베란다에 가는 구별은 아시죠? 발코니는 건물 외벽 앞으로 돌출된 것, 베란다는 그 안쪽으로 들어간 걸 베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발코니, 베란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죠. 자, 노대라고 그러죠. 노대. 이슬로자입니다. 여러분 건물에서 예를 들어 새벽에 이슬이 맞는 곳이 어디예요? 이슬이 맞는 거. 그런 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코니니 베란다니 하는 것들이 이제 노대에 해당되는 것들이지. 노대란 말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의 그림이고요. 자,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게 있습니다.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바로 그런 내용인데, 바닥 면적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이라네. 자, 이거 지금 이 모양을 보고 이거 모양 뭐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 맞습니다. 왜 맞아요? 기둥 있고 지붕 있잖아. 기둥이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기둥 하나 있고 지붕이 있어도 건축물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 바닥 면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기둥이 하나 있으면 점이야. 기둥이 두 개 있으면 선이야. 세 개 이상이 나와야지 면적이라는 게 나오지. 면이 나오니까 면이. 그럼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 그럼 기둥 두 개는 구역이 없으니까 선밖에 안 나오잖아. 면이 안 나오는 거죠. 밑에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뺍니다. 각각. 1m 빼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으로 산정된다. 그 말인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이 거기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발코니 면적 산정에 관한 겁니다. 가장 긴 외벽에다가 1.5를 곱하는 의미가 되죠, 1.5를.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제 곱해서 면적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발코니 면적이 또 남는 게 있더라, 그러면 이제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바닥 면적 불산입하는 내용 상세하게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이 그림 보면서 외우셔야 돼. 이거 방법 없어요. 문장으로 봐서 힘드니까 제가 그림을 같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승강기탑 등은 여기 바닥 면적 산집 안 합니다. 자, 다락도 층고가 1.5m 이하일 때는 바닥 면적 산집 안 하고, 마찬가지로 경사지붕 1.8m 이하의 다락도 바닥 면적 산집 안 합니다. 건물 외벽에 있는 굴뚝, 더시소 설비 덕트도 바닥 면적 산정 안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가 옥상에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설치된 것 바닥 면적 산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옥외 물탱크 옥외나 지하층에 물탱크 정화조도 바닥 면적 계산 안 하고, 공동주택 지상층에 기계실 정인시 어린놀이터 조경시설 바닥 면적 산입 안 하고, 건축물의 필로티 부분이 차량 통행 주차 공간이나 공중 통행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 산정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바로 그 내용들 여러분 쭉 해서 순서대로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춰보시고. 자, 용적률 연면적에 관한 거죠.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 면적을 더하는 걸 연면적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용적률 산정할 때 대지 면적 연면적이라면은 또 빼는 게 있죠. 빼는 건 네 가지 직접 외우셔야지 이렇게. 그럼 이 보세요. 자,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각층 바닥이 200이랍니다. 지하 1개층, 지상 4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바닥 면적은 1000이네. 5개 층이니까. 근데 건물의 층수는 4층이야. 지하층 층수가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층 바닥 면적 빼야지. 200 빼고 나니까 800이네요. 1000분의 800에서 용적률은 80% 그렇게 나간다는 거지. 구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빠지는 거 네 가지씩 배우세요.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초고층 초중간으로 비단 난정구역 면적,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면적 빼라. 근데 주민공동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는 주민공동시설은 포함됩니다. 면적 계산할 때. 여기는 빼는 건 4개고 이건 포함이 된다고. 어린이놀이터는 뺀다고 돼 있잖아. 여기 있잖아. 바닥 면적 어린이놀이터 뺀다고. 바로 그런 것들 같이 섞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라 그 말인 거지. 자, 처마 높이, 반자 높이, 층고에 관계되는 개념 설정들 그대로 해서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반자와 층고의 차이점 아시면 되죠?
이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2번과 3번을 반자라고 그러고, 1번과 3번은 층고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반자와 층고 차이는 여기 있네, 여기. 1번과 2번 사이 면적. 1번, 2번 사이 두께가 이제 층고와 반자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 건축물의 반자는 2.1m 이상 설치하기 원래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주하시는 아파트 높이가 2.1m 밖에 안 돼요, 반자가. 그래서 건축주들은 건설회사는 절대 그 이상으로 안 해줍니다. 법에 정하는 최소 기준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낮게 돼 있는 거예요. 법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 한 2.5m만 됐어도 층고가 분명히 올라갔겠죠. 반자도 올라가는 거예요. 층고도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에 해당됐던 거고. 건물의 층수 계산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하층 빼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층의 구분이 불명하면 4m가 일개층으로 계산되는 것 있고, 두 동의 건물의 층수가 다르면 많은 층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옥탑 부분에, 옥탑의 면적이 당연히 건축물의 8분의 1 이하라면은, 옥탑 부분에 대해서는 층수 계산 안 하고 높이 계산도 안 한다. 그렇게 하는 거지. 11m까지만, 12m까지만. 12m 넘는 건 높이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자, 건물의 높이는 지표미터 상단이라고 그러지. 상단이 옥상 끝을 말하면, 지붕 끝을 말하는 거죠. 여기 옥상 바닥을 말하든지. 자, 옥상 난간 설치하죠. 1.2m 이상. 가장 옥상 난간이 높이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러죠. 다 막혀 있으면은 포함되는, 높이에 계산되는 거고, 이렇게 절반 이상이 뚫려서 바퀴 보이면은 높이 계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로구역 높이 산정 시 필로티 부분은 뺍니다. 높이에서 빼고 계산하게 돼 있죠. 가로구역 높이 산정 시에서는 이렇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이에 관계되는 내용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거기까지 여러분이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들 쭉 이렇게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서 직접 맞추세요. 자꾸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약 부분의 건축 부분 여기까지 가겠습니다.